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제23회 서경금융전략포럼 사회를 맡은 저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이혜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서울경제신문 이종환 대표이사 부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부회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서울경제 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환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희 서경 금융전략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히 국정감사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축사만 하시고 또 대전으로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홍소춘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기꺼이 또 주제 강연을 맡아주신 우리 최영범 삼성 KPMG 파트너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 전에도 저희 테이블에서 잠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려 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넘어야 될 고비가 저는 가장 심각한 그런 허들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시죠. 지금 미시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날로 격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이것이 아마 세 가지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들은 필연적으로 국제 정치 질서의 재편, 그리고 국제 경제 질서의 세판 짜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갈등과 이 변화의 가장 중심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내부를 갖다가 한번 보면 정말 날로 그 간극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보역 갈등, 흔히 여야 정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보역 갈등, 세대 갈등, 또 빈부 갈등,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는 젠더 갈등까지 만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언필칭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 내부를 가다듬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교육개혁 없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워낼 수 있으며, 공공개혁 없이 어떻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을 수반하는 문제들입니다. 난제들이죠. 그런 가운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시다시피 내년은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IMF는 올 들어서만 해도 벌써 글로벌 경기 성장률을 3차례나 낮추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실질 우리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이거보다 더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IMF가 2.7% 얘기하고 있죠. 더 내려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한은과 KDI도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대충 2%대 초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 경제 성장률도 여기에 많이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해봤죠. 실물에서 시작된 경기 침체, 위기, 반드시 금융으로 전이가 됩니다. 금융에서 시작한 위기도 결국은 또 실물로 옮겨 붙습니다. 결국은 모든 위기는 금융으로 귀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23회 서경금융전략포럼의 주제를 보시다시피 금융 경계를 넘어 컨버전스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한 뜻이 이유가 그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데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위기를 금융이라는 눈으로 창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 서울경제는 앞으로도 우리 서경금융전략포럼이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침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백신 2번 맞고 한 번 코로나 걸렸습니다. 예. OECD 국가 중에 지금 아직까지 마스크 쓰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빨리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23회 서경 금융 포럼, 금융 전략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종환 부회장님,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을 넘어 경제를 움직이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참석 내빈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종환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도 국회에 와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역사적인 전환기에 맞이하고 있고, 그저께 끝난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3기 체제, 즉 49년 마오쩌둥 그리고 78년 덩샤오핑이 마련됐던 그런 임기제 내지는 공산당 내 나름대로 있던 견제 이런 것은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시진핑 단독 이제 3기 체제로 가고 있는 거대한 중국의 변화를 또한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위협했던 북한의 위협은 완전히 지금 현실화되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이제 완전히 전술 전략핵 그리고 ICBM과 여러 가지 어떤 발사체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3축 체제 중에 2개 축이 무너져서 과연 우리가 재래식으로 막을 수 있느냐 아니면 전략핵 혹은 핵 우산으로 이제 가야 되느냐 하는 또 큰 안보상의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화 저출산으로 잠재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져서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엄청난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난 국가부채만 하더라도 잘 아신 것처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643조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거의 1100조, 1080조까지 늘은 이런 국가부채의 단절을 비롯한 국가 재정의 활성화로 인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이 전환적인 어떤 정책은 확고한 어떤 철학으로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저는 금융은 새로운 어떤 국민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모든 산업 분야는 사실은 물론 일부 복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좋은 게 없는데 오히려 금융 분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령화가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부의 축적이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또 금융이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수익성, 안전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과연 겸업 통합주의와 분리주의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동안 오랜 금융의 흐름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벨라의 정권거래소가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 암스테르담이라는 그 도시의 자율 창의성이 정권거래소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런 금융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속성인 자율 창의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규제개혁 추진 단장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저는 금융 분야의 이런 측면에서 규제와 제도를 바라보고 재설계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금융투자 분야, 보험 분야 몇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서경 포럼이나 여기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어서 금융이 금융 자체를 넘어서 오늘 주제인 것처럼 경계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적합한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경 금융전략포럼을 축하드리면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더 좋은 정책 제안들이 많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KPMG 최영범입니다. 저는 새벽 공기 맞으면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앞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웅장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좀 가벼운 토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큰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번 서경전략포럼, 금융전략포럼의 이름이 리빌딩 파이낸스인데 저희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것이 금융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라는 것들 바로 직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토픽은 그 슈퍼앱이라는 워딩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슈퍼앱이라는 게 뭐고 우리가 이걸 왜 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대응해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용이 굉장히 무거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회사 오피스에서 그 담당하시는 사업부장 혹은 사업 담당 임원분들과 논의를 한다는 심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슈퍼앱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앱이라는 것이 그 우리들이 아는 용어로 귀에 들리게 된 데에는 중국이나 동남아의 대단히 커다란 빅테크의 등장이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슈퍼앱이라고 하면 알리페이나 그랩이나 고잭 등등등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상하게도 서구라고 말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금융선진국에서는 슈퍼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잘 없으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동남아에서는 슈퍼앱이라는 게 존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후, 페이스북, 유튜브, 페이스북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그런 곳은 왜 슈퍼앱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슈퍼앱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금융 인프라 혹은 경제 산업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저 앱들이 가져가는 역할이나 기능이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이에요. 금융산업 인프라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였냐면 소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같은 경우만 해도 신용 인프라라는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고요. 디지털 인프라, 사회 서비스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동남아나 인도 같은 국가들에는 아직도 해당 인프라들이 이렇게 많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산업을 육성하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올 때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태생적인 장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조금 다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선 되어야 레거시 시스템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혁신이라는 것도 가능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직면에 있는 현실이라는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정 부분 지나갔고 디지털 네이티브 기반의 새로운 경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남아의 가장 유명한 회사 그랩이라는 곳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랩이라는 데가 성장했던 히스토리를 보시면 처음에는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죠. 그리고 다양하게 여러 서비스를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랩 익스프레스, 그랩 푸드, 그랩 광고회사, 그리고 그랩 페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개연성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런 서비스들이 막 나오다가 갑자기 그랩 페이로 넘어가게 된 배경과 그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해당 국가에는 우리나라의 크레딧 뷰로 같은 신용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랩에서 이 소비자들이 특정 거래를 하고 물건을 사는 해당 데이터들이 신용평가의 기반 모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페이먼트를 중심으로 파이낸스 쪽으로의 사업 확장이 굉장히 용이하게 됐었던 거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소비 데이터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걸로 신용을 얼마나 우리가 공여해 줄 수 있는지라는 거에 판단 기준이 되었고, 그것들이 가지게 되니 우리나라와 달리 특정 기업의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금융사와 일반 비금융사 간의 결합이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국내에서 슈퍼앱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우리나라에는 슈퍼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회사들이고요. 다양한 슈퍼앱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슈퍼앱이 특정 버티칼에서 플레이하는 서비스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데이터가 쌓이면서 금융사업으로 확장되는 모델로 갔었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슈퍼앱이 존재했고, 그렇다라고 하면 신용 기능이 없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슈퍼앱은 도대체 어떤 데를 향해서 가는 거고 슈퍼앱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그랩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그랩이 사업을 어떻게 확장해 갔는지에 대한 서비스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아래로 화살표를 보시면 금융사들은 이미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슈퍼앱 경쟁을 하겠다라고 선언해서 현재 열심히 추진을 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반면에 아래쪽을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해당 산업에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최근에는 나도 슈퍼앱 경쟁에 참선하겠다라고 해서 야놀잠, 쿠팡, 배민 등등등 다양한 버티컬 플랫폼들도 슈퍼앱이 되겠다라고 여러 가지 비전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슈퍼앱을 지향하는데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금융사는 빅테크하고 내가 채널 경쟁을 좀 더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슈퍼앱을 추진하시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금융업 라이선스를 받았으니 조금 더 상품 혁신을 통해서
고객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보겠습니다 라는 기치로 사업을 운영해 오셨고요. 반면에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불리우는 곳들은 대부분 고객을 낚인하거나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 즉 본업의 경쟁력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들을 위해서 금융 서비스를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리워드를 가져간다거나 페이먼트를 가져와서 뭐 비용도 줄이고 해당 고객들을 충전하게 만들어서 좀 더 락인 효과를 강화하는 형태의 금융 서비스라는 것들을 가져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구조적 변화의 핵심에는 오픈 파이낸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금융 마이데이터라고 하기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이제는 어떤 앱을 열던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라는 게 중요하지 않죠. 그러다 보면 내가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회사에 접속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은행 계좌가 어디에 있고와 상관없이 그냥 나하고 친숙한 앱, 그걸 열어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슈퍼앱이라는 게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사들이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전략들은 슈퍼앱 경쟁을 통해서 내가 채널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더불어 빅테크와의 일전에 좀 승기를 잡아보겠다라는 관점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마이데이터라는 것과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빅테크들의 위협이라는 게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동남아나 중국의 슈퍼앱은 신용 인프라라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경쟁력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금융사업이라는 걸 확장한 버전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경쟁하고자 하는 슈퍼앱의 경쟁은 도대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그 슈퍼앱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편익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금융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다들 슈퍼앱이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마이데이터 환경이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 사실 슈퍼앱 경쟁은 채널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전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가 이곳저곳 기업 경영진들과 말씀 나누는 중에 대부분 고민하시는 부분들은 현재의 금융 앱들 통합을 위한 작업들은 슈퍼앱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에 퀘스천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트래픽을 하나의 앱으로 몰아서 우리도 빅테크처럼 좀 고객들을 많이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잘 팔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CX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고객 경험을 위한 UI, UX, 혁신, 관련된 조직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강화하고 계세요. 그런데 스티키니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내가 특정 앱에 손이 자주 간다, 재방문을 많이 한다라는 것들은 UX 이전에 습관적으로 내가 그 앱을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데이터 환경 하에서 습관적으로 손을 가는 서비스는 오히려 토스라든지 기존에 잘 쓰는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쉽게 손이 가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금융사의 대응 방식이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챕터로 넘어갈 텐데요. 국내의 슈퍼앱의 경쟁 지형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시면 동남아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크게 보면 멀티 플랫폼을 지향하는 거냐 아니면 버티컬을 지향하는 거냐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멀티 플랫폼은 금융 플랫폼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형태죠. 그게 슈퍼앱의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버전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버티컬은 특정 섹터 혹은 특정 고객들을 타겟팅해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금융 서비스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 구분을 할 때 간편 결제 페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모두 탑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제하고 다른 금융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크게
크게 보시면 토스나 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 멀티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금융사가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 여기서 말하는 전통 금융사죠. 통합 플랫폼은 대부분 자사 상품을 유통하는 채널로서 생각을 하고 기획이 되고 있으세요. 그런데 나와 있는 토스나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파이낸셜은 금융사가 아니기도 하고 금융사이기도 한데 타사 상품들을 유통하는 플랫폼이죠. 결국 우리가 트래픽을 모은다라는 건 고객 입장에서 내가 필요한 상품을 주는 플랫폼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야만 내가 그 앱을 자주 방문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내 상품만 공급한다. 그런 고객들은 저 방문할 요인이 좀 적어지는 겁니다. 그 옆에 보시면 네이버 파이낸셜도 있고 네이버도 있는데요. 결국 네이버 파이낸셜이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이긴 합니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이랑 커머스라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특히 그쪽 공급망 금융 쪽에 조금 더 강점들을 가져갈 수 있고 고객 트래픽이라는 게 없이도 자생적인 생태계 안에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금융사의 경우에는 서비스 플랫폼이 없죠. 유틸리티로서의 금융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아래 보시면 쿠팡, 배민,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을 지향하는 슈퍼앱을 지향하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해당 앱들은 버티컬이라고 해서 특정 섹터에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 그 섹터 안에서의 아주 구체적인 금융 니즈들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쿠팡에서는 공급자들이 있고 상품 공급자들은 이를테면 대출 혹은 지급 결제에 관련돼서 뭐 빠른 지급 결제 혹은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들이 필요할 수 있고 해당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것들이 일종의 버티컬 플랫폼에서의 금융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그랩을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동남아나 중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서비스가 진화해 왔습니다. 그 아래 보시는 것들은 정말 그냥 금융 플랫폼인데 조금은 버티컬화 되어 있는 카카오뱅크나 그랩하고 싱텔이 현재 신청해 놓은 인터넷 은행 같은 것들이 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모델들이 슈퍼앱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읽혀지고 있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남아 혹은 중국에서 저희가 봤던 우리가 슈퍼앱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거대한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여수신에 대한 마켓 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경쟁적으로 확장해 오던 성장의 시대에 살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느 누구도 과점이라는 것들을 하기 어려운 복합 경쟁의 시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어떠한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통합 앱을 만드시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다른 경쟁사 대비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을 파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슈퍼앱이 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융사에서는 버티컬 서비스를 좀 내고 계세요.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이고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버티컬 파이낸스로 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도 버티컬 서비스의 영역은 무궁무진하거든요. 해외 케이스를 봐도 특정 섹터, 특정 고객에 집중해서 서비스를 내는 형태의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야후나 유튜브나 아마존들은 거대한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특정 섹터에 집중되어 있는 버티컬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선진국일까 후진국일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후진국에서의 슈퍼앱이라는 개념은 없던 서비스를 내가 만들어서 쭉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금융이란 기능이 붙는 방식이고요. 선진국에서의
슈퍼 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버티컬에 집중적으로 진입해서 고객들을 락인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실은 양쪽 모두에 열려 있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숫자로만 살펴보면 금융 버티컬 내지는 금융 앱이라는 건 태생적으로 트래픽을 많이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조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슈퍼앱 전략의 방향성은 사실은 금융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 슈퍼앱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점된 시장에서 우리가 금융 슈퍼앱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해서 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성장할까요?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혹은 기존의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버티컬 파이낸스를 지향하시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금융기능에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구조적인 변화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또 다른 이슈가 하나 또 있습니다. 아까 가상자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인터넷과 이 앱 혹은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진화하는 시점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글로벌하게는 인터넷 속도 혹은 뭐 디바이스의 진화 혹은 플랫폼의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난 후에 금융이라는 게 따라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국의 경우는 거의 실시간으로 같이 가요. 글로벌하게 보면 해외에 처음 나왔던 인터넷 뱅크는 2012년에 아일랜드에서 나온 인터넷 은행이 최초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인터넷의 발전과 디바이스의 발전 동시다발적으로 인터넷 뱅킹이라는 게 인터넷 앱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거죠. 은행 앱이라는 것들. 그런데 문제는 이 메타버스, 블록체인, 웹 3.0이라고 하는 다음 스텝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슈퍼앱 경쟁이라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소 소모적인 경쟁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불과 몇 년 후면 또 다른 디지털 환경이라는 게 펼쳐지고 거기에서 빅테크들은 커다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빅테크가 걸어온 곳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환경이 되면 우리는 경쟁하고 있다라는 이 전선이 다른 영역으로 좀 확대가 되는 특징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빅테크라는 관점에서 플랫폼 간의 경쟁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트래픽이 더 많은가? 그래서 난 슈퍼앱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 카드가 한국에 이제 런칭하겠다는 뉴스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애플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 조성자로서의 역량, 마켓플레이스를 가지고 있고 또 잔말 제조사로서의 역량, 뒷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앱 트래킹 트랜스페런시라는 팔러시를 적용을 하기 시작했죠. 결국 데이터를 특정 앱에서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면 애플 자체의 정책부터 고객 동의를 얻고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애플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 예를 들면 애플페이, 거기에 해외에서는 애플뱅크의 설립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이라고 불리우는 혹은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전 영역에서 순식간에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페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또 다른 경쟁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디지털 커스터디, 가상 자산의 영역에서만 사실은 많은 애를 쓰고 계시거든요. 반면에 페이나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미 가상자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위하고 계시죠. 거기에 금융기능이 추가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영향력, 경쟁 우위라는 거는 최소한 가상세계에서는 순식간에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ATT라는 정책을 이미 도입을 해서 현재 저희가 그 시스템 안에서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iOS 14.5 버전 업데이트할 때 적용된 정책인데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 디바이스의 특정 ID 값을 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애플 디바이스 제조사의 고객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조사가 제공하는 동의 프로세스라는 걸 한번 밟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앱을 거동할 때 또 다른 고객 동의를 한번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동의율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슈퍼앱 경쟁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앱을 다운받은 사람들만의 경쟁인데 앱을 다운받는 생태계 내지는 마켓플레이스 단에서의 경쟁이라는 것들이 현실화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온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전략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글도 동일한 정책을 발표했죠.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인터넷 내지는 이 앱 생태계를 지배하는 iOS와 안드로이드의 실질적인 운영자들이 모두 동일한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그럼 그들이 금융산업으로 들어오려고 고민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부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슈퍼앱이라는 것들,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슈퍼앱이라는 것들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 형태의 슈퍼앱입니다. 이름은 슈퍼앱이지만 사실은 금융 후진국에서 산업 구조적인 특성으로 발생된 슈퍼앱. 그리고 우리는 그 경쟁 전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슈퍼앱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버티컬하게 특정 섹터에 스페시픽하게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가진 후에 금융 기능을 얹어가는 것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향후에 디지털 플랫폼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현재 경쟁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의 요약 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마이데이터라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시행이 된 지 좀 됐고요. KPMG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유럽에서의 전통 금융사들이 취했던 전략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말 슈퍼앱이 되는 경쟁을 한번 참전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래 옵션 2, 3를 합쳐서 말씀드리는데요. 임베디드 파이낸스라고 해서 슈퍼앱에 플러그인 되는 방식의 전략들을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은행 인프라를 공유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옵션을 가져가시는 것들이 큰 유형입니다. 이미 국내 주요 지주들을 보면 슈퍼앱으로 가시는 분들, 가시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고요. 애저 서비스로 가겠다. 단 해외에서 이런 지주들도 있고요. 또 인베디드를 위한 DBS처럼 마켓플레이스를 열고 API 중심으로 우리가 가져다 써라 라고 하는 형태의 전략들이 사실은 다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앱이 되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을 보면 유럽의 경우에는 그 레볼루트라는 챌린저 뱅크라고 하죠. 기존의 전통 금융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뱅크 같은 은행이 슈퍼앱이 되겠다라는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고요. 상당히 효과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래쪽에 여행이라는 카테고리가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 금융생활 투자 보험이라는 것은 사실 이미 저희가 다 접하고 있고 제공하고 있는 영역들인데 아주 스페시픽하게는 여행이란 섹터에 스페시픽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틸리티로서의 금융이 고객들을 유인하는 게 아니라 여행이라는 카테고리 관련되어 있는 환전, 예약, 보험, 등등등의 서비스들을 바탕으로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슈퍼앱이 되겠다라는 우리의 전략은 지금의 앱을 통합해서 트래픽을 모아보겠다라는 관점에서 특정 고객과 특정 섹터에 집중하는 금융 서비스로의 전환이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레거시 인프라가 있고 레거시 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당장 레볼루트처럼 혁신적으로 갈 수는 없겠죠. 그럴 역량도 없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장은 통합 앱을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상황에서 가장 고객들에게 편리하게 경험을 전달할 수 있게 CX에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미 주요 질주들은 그렇게 방향을 가져가시는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스페시픽한 버티컬 파이낸스 슈퍼앱을 지향하셔야 된다라고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플랫폼들이 아마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 CX가 중요한 건 슈퍼앱 경쟁에서도 CX는 중요하지만 그 이후 AR, VR에서 가상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고객 경험이라는 것들은 여전히 유효한 역량입니다. 그런데 금융사의 경우는 특징적으로 저 CX와 관련되어 있는 마케팅 혹은 브랜딩 혹은 유저 익스피리언스 혹은 UX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유저 플로우의 설계라는 기능들이 다 아웃소싱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세요. 개발도 아웃소싱하고 마케팅도 아웃소싱하고 그러다 보면 역량의 내재화라는 것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실 거냐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결국은 버티컬 파이낸스로 가시는데 핵심적으로 어떤 섹터에 집중할 거냐. 왼쪽에 보시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앱들의 통합 버전, 다양한 앱들이 하나로 이제 뭉쳐진 슈퍼 앱이 나오겠죠. 통합되어 있는 형태로. 그런데 실제로 경쟁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여기저기서 하나의 고객을 대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테니까 거기에서 CX로 차별화라는 것들을 하시되 그 이후에는 마이크로 고객, 마이크로 세그먼트를 타겟팅하고 그들에게 맞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플랫폼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단지 통합해서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상품을 제공할 것인지, 그랩이 신용 인프라가 없는 환경에서 고객들의 이용 데이터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공급자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가야 되고요. 위에 보시면 무신사, 컬리 등등등이 있는데 저런 곳들이 소위 말하는 버티컬 플랫폼들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하나의 카테고리에 집중하죠. 옛날에는 카테고리 킬러라는 말로 많이 쓰였고요. 저 방향으로 가실 수 있는 것들은 최근 들어 예를 들면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금융 취약계층 이런 관점에서 기그워커를 타겟팅하는 서비스를 가져간다거나 펫이라는 게 요즘에 또 화두이던데 펫과 관련된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그 생태계 내에서의 금융을 찾아간다거나 이렇게 시장을 좀 쪼개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딱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마무리로 한 말씀만 더 정리해서 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제 컨설팅이라는 것들을 업으로 삼고 있는데요. 가끔 이런 경우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CEO 혹은 주요 경영진께서 고민하시는 것들이 지금 당장의 그 현재의 위치
수성하기 위한 전략들을 많이 고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향후 10년, 20년을 결정하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사업 전략들을 수정하시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드는데, 다분히 그 사업 전략을 고민하실 때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앞으로 해야 할 것들 간의 갭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좀 편하게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그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금융산업 내에 생태계에 들어오면 저는 금융산업 중심으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사업 전략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쪽에서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중앙의 오화경이라 그러고요. 지금 이제 뭐 생활형 플랫폼이 카카오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 데는 기존의 생활형으로 해서 엄청난 MAU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사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슈퍼앱을 좀 많이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기존 고객을 지키거나 기존 고객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기존의 금융기관에서의 전략 중에는 그럼 이제 생활력 플랫폼으로 아니면 아까 버티컬 말씀하셨는데 그걸 얼마나 확장을 해서 신규의 고객들을 또 잠재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느냐, 여기에 상당히 관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강해 주신 최영범 우리 연구원 파트너께서는 어떤 전략을 제시하실 수 있을지 한번 궁금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전제, 그러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내지는 전제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 어찌 보면 성장 시장에서의 습관화되어 있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신규 고객 창출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국내에는 제한적인 인구, 경제 환경 속에서 세컨더리 앱을 가져가는 경우들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KB 혹은 신한 등 농협,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분들 대부분 카카오뱅크 쓰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신규 고객을 창출한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 구조가 이미 형성이 되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그 서비스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조금 말미에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금융사들은 되게 그 펑션들이 각각 나눠져 있는 관리라는 체계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의 지점장에게 특정 사업을 맡기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중에 농담이 은행 지점장 할 때는 되게 힘 센 줄 알았더니 나왔더니 뭐 닭도 잘 못 튀기더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아주 세분화돼서 펑션만을 담당하시던 분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사업의 뭐 재무 관리부터 HR 혹은 뭐 운영 프로세스 이런 것들 다 같이 역량들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특정 섹터에만 전문가로 커왔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플랫폼 사업자들을 보시면 단적으로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프로덕트 오너, 프로덕트 오너, 프로젝트 오너 이런 형태로 불리우는 잡으로 많이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양한 경험들을 역임하면서 역량들이 강화되면서 실제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역량이라는 것들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금융사의 타 산업 진출 혹은 소유에 관련된 규제 문제들만 해결이 되면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거닉하게 내가 그것들을 가져가겠다라는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대안이 절대 될 수 없고요. 결국 인어거닉 방식으로 해당 플랫폼에 투자를 하거나 피를 섞는 방식으로 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실제 시장에 보면 버티컬 플랫폼들을 가져가는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스타트업들이고요. 그런 스타트업들을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년 4월 제24회 서경금융전략포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